자, 그 표현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할 건데 사실 이게 다른 반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2시간 동안 했거든요. 2시간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중간에 저기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도 이제 좀 빨리 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했다가 오늘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그냥 한 2시간 분량인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만 찍어가지고 그냥 후다다닥 좀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합시다. 자, 그래서 빠르게 얘기할까요? 빠르게. 자, 대꾸라고 하는 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뭐 붙어 있어야 돼? 대꾸는 유사한 통사 구조부터 있어야 되겠죠. 자, 문학은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되는 건지. 자,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전부 대꾸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짝지어 되어 있거나 나란히 되어 있거나 반복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짝지어 있거나 나란히 있거나. 이게 왜 얘기하냐면 A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B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근데 얘네가 생긴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 거의 똑같아. 단어 몇 개만 달라.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A 문장 나오고 그 다음 B 문장이 나와. 또는 A 행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B 행이 전체적으로 나와. 또 뭐도 될 수 있을까? A 연이 나오고 B 연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대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꾸적 구성, 예를 들어서 한 3개 행끼리 묶어가지고 대꾸적인 구성도 여러분들 봤잖아. 뭘 봤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뒤에 뭘 써?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해서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대꾸적으로도 될 수 있고 문장과 구로서도 이제 대꾸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우리가 대꾸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꾸가 아닌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조금 억지스럽게 1년 뭐 예를 들어서 시가 현대시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제시가 돼. 근데 A 문장은 여기 붙어 있고 B 문장은 여기에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규칙성도 없어.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맞죠? 대꾸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짝이 지어져 가지고 뭔가 운율이 드러나야 돼. 맞죠? 유사한 통상 구조만 반복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대꾸라고 할 수는 없을 거야. 다만 그러면 대꾸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라는 말을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라고 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대꾸적 구성이 있어. 이걸 보면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이해되죠? 자, 이거를 보면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2번 이상 반복되면 반복이야. 맞죠? 자, 유사한 통사 구조가 있으니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대꾸라고 할 수는 없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주관적이잖아. 추상적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통사 구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가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명확하게 진짜 딱 봐도 글자 수까지 비슷하게 문장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보고 유사한 통사 구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 이외의 것들은 좀 생각을 덜 해도 돼. 왜냐면 그거를 파고 들고 들면 끝도 없거든.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대비 넘어갈게요. 영탄. 그 생각보다 여러분들 영탄의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영탄의 범위는. 영탄의 뜻이 뭔데? 준아, 영탄의 뜻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탄이라고 하면 탄이니까 감탄이라고 얘기하잖아. 영탄을 감탄으로 얘기하면 영탄의 10%밖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중학교 시험까지는 확실하게 영탄법이 사용된 걸 찾으려고 하면은 감탄사가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게 100%니까. 다만 우리가 영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기만 해도 그걸 다 영탄이라고 합니다. 감탄만 영탄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탄사 활용하는 거 있죠. 아까 봤던 거, 아, 님은 같습니다. 이런 것들. 감탄사를 활용했으니 다 영탄이겠지.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드러내는 감정들은 다 종류가 다르겠죠. 놀라움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맞죠? 자 다음 감탄의 뜻이나 어감을 드러내는 조사가 있어. 조사 뭐뭐 이여 뭐뭐 이시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자 밑에 보면 우리가 이름이여라고 해서 느낌표 있지만 만약에 느낌표가 없었다고 쳐. 그럼 영탄이 아니야. 그래도 영탄이야. 알겠죠? 느낌표가 없었어도 지금 이름이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얼마나 그리운 이름인지에 대한 이 감정들을 토해내듯이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영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 달님이시여 제 말을 듣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이해돼요? 아주 밝게 빛나는 달님이시여 이런 표현들도 전부 이제 저기 영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감탄의 뜻이나 어감을 드러내는 어미. 자 이거는요 몇 개는 100%는 아니야. 있다고 해도 영탄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100%인 애들도 있습니다. 구나, 노라, 도다. 근데 구나는 어차피 우리가 감탄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니까 다 알 거고 노라, 도다. 오 아름답도다. 오가 빠져도 아름답도다. 이렇게만 해도 영탄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일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 듯하여서 잠 못 들어 하노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잠 못 들어 하노라. 자 그래서 이 잠 못 들어 하노라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지금 현대 문법식으로 좀 바꾸자면 그냥 이제 뭐뭐 하는구나 정도로 보면 돼요. 잠 못 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노라랑 도다는요 그냥 나오면 100% 영탄입니다. 예외 없어요. 알겠죠? 구나 노라 도다는 그냥 100%야. 아라 어라 같은 경우에는 아닐 때도 있겠지. 얘가 명령형 어미로 쓸 때도 있잖아. 맞죠? 명령형 어미로 쓸 때는 잡아라, 두어라, 찢어라, 네 머리 위에 있는 새 항아리를 찢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영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말 그대로 명령하는 거야. 그런데 와 너무 예뻐라, 참 반가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영탄이지. 이해되죠? 그때 쓰는 아라어라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명령형 어미도 있고 감탄형 어미도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이할고 어리하리오 이런 말들도 도전에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영탄인 경우가 많아요. 영탄일 때가 더 많아. 알겠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처용가 쌤이랑 그때 처용가 했었죠. 처용이 아내를 누구한테 빼앗겼어? 귀신, 몇 병의 귀신한테 빼앗겼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라고 하면 여기에는 어떤 감정의 종류부터 생각해봐. 어떤 감정이었어? 혹시 기억납니까? 일단 첫 번째, 관용. 용서를 베풀었죠. 용서를 베품으로써 귀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잖아. 맞죠? 자, 다음. 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맞죠?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게 뭐야?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노?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체념. 근데 이 관용의 체념의 감정, 정서를 어떻게 드러낸다고? 영탄적으로 드러낸다고요. 강하게 어찌하리오 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좀 애매한 게 뭐 대구법, 영탄법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다, 궁금하다 싶으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질문하면 제일 좋은 게 저기 뭐야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느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의인화, 인격화. 자 의인화, 인격화 오늘 많이 봤는데 인격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을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야 넌 혹시 내 말을 듣고 있니? 느티나무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걸어. 얘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얘는 인격이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느티나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를 보고 의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왜? 얘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사람처럼. 맞죠? 대신에 느티나무야 너 혹시 내 말을 듣고 있니? 라고 하면서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대하고 있잖아. 자 그런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격화, 의인화를 뭐 구분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둘 다 뭐라는 거야? 의인법이라는 거야. 의인법은 또 무엇의 한 종류인데? 비유의 한 종류야. 자 그러면 내가 느티나무야 혹시 내 말을 듣고 있니?
느티나무는 아무것도 안 했어. 움직이지도 않았고 대답도 안 했어. 내가 그냥 느티나무한테 말을 걸었을 뿐이야.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알겠죠? 왜냐면 의인법을 활용했잖아. 내가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의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달님이시여 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의인법입니다. 왜? 달님한테 내가 말했으니까. 느티나무야 혹시 내 말을 듣고 있니? 의인법입니다. 왜? 내가 느티나무한테 말 걸었으니까. 대화체를 사용했으니 뭐가 설정되어 있다?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시다. 점층. 점층은 여러분들 이번 작품에 드러나지가 않아가지고 미안한데 넘어갑시다. 점층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점층도 범위가 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면 들어가지 않을까. 한번 쭉 넘어가고요. 희화화 봅시다. 63페이지. 희화화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얘네들을 보고 희화화 그러니까 웃음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 웃음이 전제되어 있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희화화라는 말도 있는데 뭔 말도 있게요? 대상이 해학적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뭐가 다른데? 오,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흥부전 할 때 작년에 교과서에 학습 활동에 저렇게 똑같이 적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해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연민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작년에 본봄에서 보면은 그 본봄에 나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걔를 보고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왜? 걔가 좀 모질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걔를 볼 때 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아이, 또 당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맞죠? 또는 정순이의 그 속을 몰라가지고 이제 정순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구 저 할pun이 같은 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걔를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태평천하에 나오는 윤직원 영감을 봐봐봐. 쓰레기야 안 쓰레기야? 걔 쓰레기지. 맞죠? 예서야 방산복이랑 백주사를 보는데 쓰레기야 안 쓰레기야? 다 쓰레기야. 거기 나오는 사람 다 쓰레기야. 맞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의 희화화, 이 윤직원 영감이 여러분들 그 본문에 없는 그 앞부분 내가 얘기 잠깐 해줬잖아. 그 가마 타고 가는데 아직 인력거 타고 가는데 인력거꾼한테 돈 안 준다고. 그래서 그 인력거꾼한테 돈 안 주고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주 그냥 그 돼지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 왜 그런데 그 윤직원 영감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희화화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의도가 있다? 비판의 의도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희화화는 대상을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그려내서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해학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이제 대상의 행동이나 움직임 또는 상황 자체가 그냥 웃음을 자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그냥 상황 자체를 그냥 이제 따뜻한 시선으로 또는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19페이지 시간의 흐름. 오늘 왠지 기말고사 때 내가 또 얘기를 한번 할 것 같긴 한데, 자, 이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시간의 지속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 그때 3위인국 같이 수업했어요, 나랑? 3위인국 안 했지. 3위인국의 구절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 영양이 안 적어도 돼.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청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염량은 뭐냐면요. 염은 더위고요. 폭염할 때. 양은 추위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니 가자마자 다시 오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듯 고쳐오니 가자마자 다시 오니.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갔다가 돌아온다. 세월이 그만큼 빠르게 흐른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의 빠르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그럼 생각해봐. 염량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얼마 시간인데? 1년이야 1년. 더위 추위 그 다음에 더위 추위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시간의 흐름 시간의 지속 뭐가 맞는 말이야?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시간의 흐름 시간의 지속 뭐가 맞는 말이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서. 흐름? 지속은 그러면 왜 아닌데? 멈춰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염량이 아까 1년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시간의 흐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염량 이렇게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야지 시간의 지속인 거야. 이거 당시에 수능 문제 선지였어요. 알겠지? 틀린 선지로 시간의 지속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다. 틀린 말이었거든. 왜? 시간의 흐름이야. 지속이 아니고. 염 이게 아니잖아. 세월이 그만큼 빠르게 지난다는 얘기하는 거야. 님이랑 내가 헤어져가지고 세월이 아주 빠르게 흘렀다고요. 그 말하는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뭐가 바뀌어? 유년 시절에서 성인으로 뭐가 바뀌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바뀌어? 아침에서 밤으로 뭐가 바뀌어? 해가 바뀐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옷차림이 바뀐다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변화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대표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한번 살펴볼 건데 보세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을 랴라고 했으니까 닭 우는 소리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까마득한 날인 거야. 언젠데? 아주 먼 옛날이겠지.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때가 언젠데? 몇 월 며칠이야? 몇 월 며칠이야? 3월 1일이요? 3일절이야? 하늘이 처음 열린 때가 언젠데요? 양력 몇 월 며칠? 소민아 자랑이야. 개천절이죠. 개천절. 개천절 열개자에 하늘 천자. 하늘이 열린 날이죠. 개천절이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무슨 이야기랑 관련되어 있어? 단군 신화랑 관련되어 있는 날이죠. 하여튼 자, 그래서 하늘이 처음 열린 때니까 이 세상이 처음 태어난 때인 거야. 맞죠? 10월 3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때다라고? 태초일 때라고. 아주 먼 옛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이곳이 뭐냐면요, 이 시의 제목이 광야거든. 광야가 무슨 뜻인데? 넓은 들판. 넓은 들판입니다. 황무지가 아니에요. 알겠죠? 황무지는 이제 에스파 노래에서 나 있는 거고요. 사람 다 망쳐놔가지고. 자, 광야는 넓은 들판이야. 무슨 색깔? 초록 색깔이야. 풀밭이야, 풀밭.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들판,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맥들이 생기는 시기를 말하는 거야. 산맥들이 생기는데 산맥들이 이렇게 쭉 생겨가지고 바다 쪽으로 나 있다고. 그래서 마치 바다를 사랑해서 바다를 좋아해서 휘달릴 때도, 산맥이 생겨날 때에도 차마 이곳, 이 광야를 침범하지는 못하였을 거라고. 광야가 가지고 있는 신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끊임없는 광음이라고 되어 있어. 이 광음은 원래 수능 특강에도 또 들어가 있던데 뜻이 빛과 그늘입니다. 연량이랑 똑같아. 그럼 얘는 몇 시간이야? 24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아침, 밤, 아침, 밤. 광음 지나가면 하루가 지나간 거야. 알겠죠? 뭐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이죠. 끊임없다잖아. 광음. 시간의 지속이 아니야.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 치고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대요. 계절이 피었다 치는 것도 시간의 흐름이죠. 강물은 문명을 뜻합니다. 여기서. 자, 연결하면 태초의 때 1년, 2년은 뭐야? 산맥이 생겨나던 때, 3년 문명이 생겨나던 때. 무엇에 따른 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가 대표적으로 현대시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뭐가 변화됐는데 닭 우는 소리도 조차 안 들렸는데 산맥이 생겼고 그 다음에 문명이 생겼잖아. 이해되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아, 이것도 뭐 중간 범위는 아닌데 기말 범위긴 한데. 자, 공간의 이동은 쉽죠. 여러분들 화자가 몸을 어떻게 하면 돼? 그곳으로 옮기면 돼. 맞죠? 봉두에 급히 올라 저기 주변을 바라봤더니 천총만락이 펼쳐져 있고 마치 금수를 재폈는 듯 막 펼쳐져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디 위로 올라간 거야? 산 봉우리 위로 올라간 거야. 봉두에 급히 올라. 맞죠? 자,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뭐 하고 있었어? 저 밑에 산 중턱에서 술 마시고 있다 술 다 떨어져가지고 아이 보고 술동 매라고 하고 걸어가고 있었잖아. 맞죠? 공간의 이동 맞아 틀려? 맞는 말. 맞죠? 자, 시선의 이동 봅시다.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져 있네. 산을 봤어. 길을 봤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지점은 뭐야?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다고 치면은 산을 본 건지 산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 이해되죠? 산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 길에 있었다고 했을 수도 있고. 맞죠? 자, 외로운 배 안에 도롱이 입은 늙은이. 이게 화자거든. 화자 위치 어디? 배 위, 물 위.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산을 보고 길을 본 거야. 그러고 어디를 보는 거야 지금? 배 위를 보는 거잖아. 자, 그래서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다. 또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시선의 이동은요. 뭐 원경, 근경 이런 말 많이 쓰고요. 또 뭘 많이 씁니까? 상, 하로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상하로 움직일 때 무엇의 변화가 드러나요? 정서 변화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시선이 이동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별을 다 헤일 듯합니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쓸쓸함과 쭉쭉쭉.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위에 있는 별들을 막 다 헤이다가 세다가 시선을 어디로 옮기느냐? 내가 딛고 있는 땅 위로 시선을 옮겨. 그리고 이 언덕 위에 내가 뭐 합니까? 나의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고 어떻게 할까요? 지웁니다. 왜 지울까요? 내 이름이 부끄러워서. 자, 화자의 정석.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무엇을 떠올렸느냐? 나에게 있는 그리운 대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린 거야. 별들을 보면서. 그러다가 시선을 어디로 옮겨? 여기 밑으로 옮기는 거거든. 어떤 이미지? 하강적인 이미지로 지금 내가 시선을 떨구는 거야. 맞죠? 정서는 긍정적, 부정적. 이름을 썼다 지운단 말이야. 내 이름을. 부끄러워가지고. 이해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이거 작년 3월 그 모의고사 기출인데 화자가 춥고 누긋한 방에 있어요. 새들을 사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헤어지고 거기서 손깍지 베개를 굴고 뒹굴뒹굴 굴기도 하고요.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이제 복덕불이라도 당겨오면 거기에 뜻없이 글자를 이렇게 제 위에다 쓰기도 하고요. 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슬픔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답니다. 연결하면 뭐야? 화자가 쓸쓸함과 어리석음, 자신의 어리석음에 깔려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자, 그렇게 표현하다가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요. 허연 문창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고개를 들었다고 했으니까 들기 전에 고개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숙이고 있었겠지. 맞죠? 고개를 들어 허연 창문을 바라보는 것인데, 나는 나를 내 뜻으로 이끌면서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내 스스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야. 삶이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가라앉을 것들은 차츰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어리석음과 슬픔에 깔려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 하얀 창문을 보고 내 마음속에 가라앉을 것들은 가라앉았다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정화됐어, 안 됐어? 되고 있는 중인 거야.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이 외로움에 깔려 죽을 것 같다가 고개를 들고 나서 점점 해소되고 있다고. 이해되죠?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어? 점점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마음이 점점 치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되죠? 어떻게? 고개를 들면서. 그게 기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기도 합니다. 정서를. 자, 다음. 반영. 자, 요거만 좀 얘기해 봅시다. 반영. 밑에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이라고 돼 있어. 뭘 띄고 있다? 추상성을 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문학에서 생각해 봅시다.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추상적의 반대말이 뭔데? 구체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히 시에서, 현대문학에서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추상적인 게 뭔 뜻인데요? 추상적이다가 무슨 뜻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구체적인 건 눈에 보여요? 네. 자, 그러면 혹시 추상적인 게 눈에만 안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고 혹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냄새도 안 맡아져. 그럼 맛을 볼 수 있어요, 혹시? 맛도 안 맡아져. 추상적인 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소리도 안 들려, 그러면. 자, 그러면 추상적인 건 뭘 할 수 없다? 감각할 수 없다. 반대로 구체적인 것은 감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한데? 감각 가능한 성질이 필요합니다. 감각적 표현이 필요한 거야. 시각적이든 미각적이든 후각적이든 촉각적이든 어떠한 감각을 통해서 제시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은 추상적이란 말이야. 밤이라고 하는 게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걔를 한 허리 베어낸다고 얘기하잖아. 허리의 한 가운데를. 만질 수 없는 대상을 마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문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제시되고 있다?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로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자세히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인 게 아니야. 알겠죠? 자, 다음. 요건 좀 봅시다. 5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관념적 소설인데 요게 그 22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제 무사와 악사라고 하는 소설인데 요거는 우리 여름방학 때 아마 보게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기출인데 당시에 어려웠어요. 자, 봐봐. 9절 좀만 보자면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답니다. 짓거렸던 게 생각난다며. 그러면 짓거렸다고 했으니까 요설은 뭐야? 말이겠죠. 자, 그래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말들이 생각난대요. 세상을 항상 역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답니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과 역행에 의해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자, 살다 간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야? 그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기범이가 살면서 무슨 행동했는데? 알아 몰라? 몰라. 왜 모르는데? 추상적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이해돼요? 자, 철수가 화가 나가지고 방에 들어올 거야. 철수가 씩씩 소리를 내면서 철컥 방문을 잡았다. 방에 들어와서 터벅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손가락을 물음표 모양으로 구부려서 톡톡 두 번 칠판을 두드렸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져. 왜 그려지는데?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었으니까. 구체적 서술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 봐봐. 당시 선지 이야기 내부 서술자 있어 없어? 있다 그쵸? 인물에 대한 평가 있어 없어? 살다 간 것 같다. 있다 그쵸? 단명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뭔 행동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념적 서술 또는 이제 추상적 서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낙관 비관 넘어가고요. 냉소 63페이지. 냉소는 오늘 했다 그쵸? 냉소할 때 소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미소할 때 소가 웃음이죠. 그럼 냉은 뭐야? 차갑다는 거야. 그러면 차가운 웃음 뭔데? 대상을 향한 비웃음이 됩니다. 비웃음은 기본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여기는 거야? 업신 여기는 거야. 저는 수능 기출 작품 중에 그 수능 기출인지 저기 학평 기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서전들 쓰십시다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이제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굉장히 그 어떤 대상을 비웃으면서 어떤 대상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되게 비꼬아서 대답을 해요. 비꼬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행동을 하는 주체는 대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비웃으면서 하면서 띠껍게 대답하는데 있어 없어? 있겠지. 냉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선지에서 이 행동의 주체가 타인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행동의 주체가 그 대상을요 경멸하는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일단 그러면 이 행동의 주체가 냉소라고 얘기하면 이거 맞다고 할 거야? 하고 비웃으면서 띠껍게 대답해. 냉소라고 얘기할 거야? 냉소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경멸이야? 경멸 아니야? 경멸의 뜻이 뭘까요? 자, 경멸의 멸이 무슨 뜻이야? 멸시요. 멸시하는 거. 멸이 뭔데? 멸시요. 멸시의 멸이 뭔데? 멸시요. 멸시의 뜻이 뭐야 그러면? 무시한.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꼭 그걸 멸시라고 하진 않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멸시라고 하죠. 그거는 직역하는 의미고 좀 더 넓히면 뭐야? 무시하는 것 정도로 볼 수 있겠네. 멸할 때 이 멸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어디에서 쓰일까요? 멸종하다. 멸이 뭔데? 없는 거야, 없는 거. 경은 뭔데요? 놀라요. 뭐라고요? 놀라요. 아니에요. 놀랄 경자 아닙니다. 리스펙하고. 리스펙트, 존경, 공경이야. 공경하는 마음이 1도 없다고요. 이해돼? 자, 생각해봐. 그러면 공경하는 마음이 1도 없다. 대상을 업신여긴다. 혹시 감정의 방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방향, 바라보는 방향. 깜빡이를 킨다고 생각해봐봐. 좌측 깜빡이랑 우측 깜빡이가 있어요. 얘네 깜빡이 방향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이해돼요? 자, 대상을 기본적으로 뭘 깔고 들어가는 거야? 업신여기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경멸 얘기 왜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경멸이 맞는 선지였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꼭 경멸이 맞다고만 볼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왜냐면 다른 선지에 더 틀린 게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죠? 근데 경멸이 꼭 틀렸다고 볼 수 있어? 그럴 순 없어. 왜 그런데? 감정의 깜빡이 방향이 똑같다고요. 왜? 경멸이나 냉소가 심해지면 뭐로 나아가는 거야? 경멸로 나아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냉소, 경멸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의 깜빡이를 가지고 있는 감정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두고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비웃으면서 대상을 띠껍게 대하니까 좀 띠껍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경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경멸을 좀 더 싫어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감정이 좀 든단 말이죠.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를 생각해? 방향을 생각해. 그러고 나서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그때는 뭘 생각해? 정도를 생각해. 냉소와 경멸은 정도의 차이인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 이 냉소가 나를 향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조라고 한다고 했죠. 스스로를 비웃는 거. 자, 다음 넘어갑시다. 성찰 넘어갈게요. 수능 저항. 자, 이거 수능 저항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의지 체념이랑 같이 연결해서 볼 거야. 아까 수능적 태도 있었다, 그쵸? 수능적 태도.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수능과 같은 방향의 깜빡이를 켜고 있는 감정들이 뭐가 있을까요? 수능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오케이, 체념 좀 더 센 거. 체념보다 좀 더 세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체념 뭐야? 소비하는. 근데 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그거 체념했어 라고 하면 단념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서 체념적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체념하는 상황은 대체로 어떤 상황이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님을 어찌할꼬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어찌할꼬에 담겨있는 감정이 체념이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체념이 뭔데? 님이 떠내려갔잖아. 다시 되돌려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님이 빠진 거 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인데 이 감정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게 님 떠내려갔네 잘가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 상황이 충분히 싫다고 견디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겨낼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체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지만 훨씬 더 힘들겠지, 감정이. 그럼 받아들이는 거, 더 센 거 받아들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더 센 걸 받아들여. 내가 바꿀 수 없어. 뭔데요? 아니에요. 바꿀 수 없어. 소리 나나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불복?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대상인 거야.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운명론적 태도. 어찌 보면 방향이 다 비슷한 거야.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상인 거거든. 정도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 방향은 똑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좀 심하긴 해요. 알겠죠?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저기 수능적인 정서 뭐 있었어? 뭐 있었냐?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외롭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이제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인간의, 사람의 또는 이 생명체의 모든 운명은 다 외로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죠? 그리고 뭐 우리가 운명론적 태도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거야. 맞죠? 자, 대신에 이제 그런 수능, 체념, 운명은 어느 정도는 같은 방향을 좀 바라보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저항도 그러면 저항적 태도. 저항적 태도, 의지적 태도.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랍니다. 아직 아무도 해친 적 없는 새로 뽑은 독이래요. 친구는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고 얘기한답니다. 왜 무서운 독을 흩어버리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가슴 속에 그렇게 독을 품고 있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주변에 친구도 없고. 자, 그래서 현실을 좀 어떻게 살아가? 수능적으로 살아가 라고 친구가 얘기해줬어. 근데 나는 고민 끝에 어떻게 할 거라고?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고. 어떤 태도? 저항적 태도. 가리라. 의지적 표현이겠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저항적 태도,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항하려는 의지겠지. 맞죠? 의지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저항이 되겠죠. 맞죠? 저항하려는 의지가 되겠지. 자, 다음 의지치는 넘어가고 물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아까 얘기했죠. 자, 대표적으로 잠시만요. 무상담은 기말고사 때 하면 될 것 같고,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 실제로 거리가 멀든 안 멀든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고 해야 돼.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느낌이잖아. 맞죠? 멀게 느껴지는 느낌. 자, 내가 대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 거리감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내가 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해. 그러면 실제로 내가 멀리로 걸어가기도 했지만 심적으로도 뭐야? 거리감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심리적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 다 느껴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작년 6월 이제 고3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 보면 화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살구나무를 봐요. 살구나무를 보는데 살구나무가 아주 멋있어. 그래서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모양 같아요. 시선이 빼앗겨.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데 그것만 계속 쳐다봐. 지나쳤어. 그때도 쳐다봐. 이렇게 뒤로 쳐다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쳐다보냐면 사이드 미러로 계속 쳐다봐. 화자는 살구나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심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왜 그런데? 화자의 시선이 계속 어디가 있는데? 살구나무에 가 있거든. 이해되죠? 시선을 한 번도 뗀 적이 없단 말이야. 시에서 계속 애정을 주고 있다고. 다만 차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뿐인 거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심리적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말은 이 그 복숭아나무와 관련해 가지고 좀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 꽃덤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고 쌤이 그 본문 좀 보라고 했죠. 그리고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도 3단원 문제 좀 푸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오면은 토요일날 새로운 자료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조 선생님이랑 해당 단어 수업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자습서 책도 오고요, 토요일날. 자습서 책도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써요.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됐습니다. 어.